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공신공부법 네 번째 공신의 공부 전략 수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보시면요. 학습 능력과 수험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개념 학습에 대한 원리와 활용 방법을 실습한다 등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능력에 대한 개념부터 해서 공부 원리 4단계, 수험의 원리, 학습 능력을 결정하는 학습 태도, 그 다음에 경청, 개념 학습법의 원리, 그 다음에 교과목 학습법, 사회, 과학, 수학, 국어, 영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학습 능력은 무엇이고 수험의 원리를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능력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라는 것 자체는 배우는 능력과 익히는 능력의 조합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 배우고 잘 익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은 잘 배우는 사람이 결국은 적용도 잘한다는 점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학습, 완전 학습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자면, 완전 학습은 완벽한 이해와 암기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필요할 때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 학습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이것이 답이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나지 않는 것 같기도 했던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상태를 불완전 학습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가물가물하고 내가 잘 아리송하다는 것은 결국 불완전 학습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완전 학습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완전 학습을 위한 필요 요소는 뭐냐? 첫 번째는 완벽한 이해와 완벽한 암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이해를 보면 머리가 좋아야 이해를 잘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 내가 선생님 말씀을 내가 듣겠다는 의지, 그리고 내가 수업을 하겠다는 의지 등등에 관련된 것들이 다 태도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이해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암기라는 건 뭐냐? 암기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이해한 걸 가지고 외우는 것이 암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수업을 듣다 보면은 우리는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에 다 단기 기억으로 들어오죠. 근데 중요한 건 시험은 장기 기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겨주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복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이 수업 노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주는 것을 복습이라는데 적어도 이것을 얘기했듯이 주기적인 반복을 통해서 5회독 이상 했을 때 단기 기억에 있던 것들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부 원리 4단계는 뭐냐? 우리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해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보통 어휘력이라든지 문맥과 문맥 사이에 있는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 자, 그렇다면 그 수업 시간에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트 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해한 걸 가지고 수업 이후에는 바로 해야 될 것이 요약입니다. 왜? 요약을 하게 되면 이해도 되고 암기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해와 요약과 암기가 되면요. 결국 이 이해와 암기 둘 다 잡기 위해서는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요약을 누구의 언어로 하냐? 자기만의 언어로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 단계부터는 이제 관련된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반복해서 푸시는 그 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집 푸는 것이 1순위가 아니죠. 교과서를 가지고 먼저 정독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1순위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나만의 언어로 내가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언어로 요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해, 요약, 암기, 적용이란 이 4단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결국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라는 것은 거듭 얘기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실성, 그다음에 내 안에 어떤 의지, 겸손, 인내, 절제 등이 양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태도를 길러주는 거죠. 결국 이 태도라는 길러주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 10대라는 시기에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험의 원리는 뭐냐? 자, 수험을 보시겠습니다. 자, 수험은 말 그대로 시험을 치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수험을 치르기 위한 준비 과정. 수험이란 건 무슨 뜻인가요?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르기 전에 마치 집을 짓는 원리와 똑같죠. 집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보수공사를 하죠. 계획, 실천, 피드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습, 수업, 복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학습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건 각각의 단계별 목표가 있습니다. 예습, 수업, 복습, 시험이죠. 예습은 미리 익히는 것이죠. 그때는 학습의 목표는 이해입니다. 이해가 중요시 되게 되겠죠. 수업 뭐냐? 배우는 거죠. 단기 기억에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복습은 단기 기억에 있던 것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행위죠. 그 때문에 습이 중요합니다. 결국 시험이라는 것은 완전 학습이죠. 내가 예습, 수업, 복습의 사이클을 충실히 이행을 했다면 완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예습의 목표는 수업 중 이해에 도움이 될 무엇을 찾아갖고 오는 것일까요? 그렇죠. 수업 중 이해에 도움이 될 핵심 내용을 찾아갖고 오는 것입니다. 다음 진도가 예상이 되죠. 모르는 낱말이나 단어, 어휘를 찾아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아온 핵심 내용을 수업 중 비교하면서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교한다는 것이죠. 비교하면서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 수업에 더 몰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수업의 목표는 뭐냐? 완벽한 이해를 통해 어디에 저장하죠? 어떤 식으로 머리라고 하는데 단기 기억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업에 집중을 하겠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반드시 그날 처리하셔야 되고요. 강의의 내용을 반드시 자신의 말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노트가 바로 수업 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습의 목표는 이제 뭐냐? 완벽한 이해와 완벽한 암기의 강화를 통해 이해와 암기의 강화를 통해 어디죠? 그렇죠?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요한 건 내가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과 이해한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 외워야 할 것과 외우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할 줄 아는 것, 마지막 외워야 할 거를 중요하면서도 외워야 할 거를 시간을 내서 암기하는 행위, 그 자투리 시간을 내서 암기하는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제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 시험의 목표는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완벽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완전학습을 목표로 하면 만점을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전처럼 출력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표와 토요일, 일요일 시간표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능력을 결정하는 학습 태도는 뭐냐? 결국은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도가 좋다 안 좋다는 뭘로 할 수 있느냐? 수업 시간 자세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렸던 만점 조사 알려드렸고요. 그다음 질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다가 수업 이후에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된다 하면은 그 시간에 질문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만 나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바로 수업이 끝난 상태에서 따로 가서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구분이죠. 근데 경청이죠. 경청하는데 선생님과 내가 1대1로 수업을 듣는다고 치고 내가 수업을 듣습니다. 경청이죠. 내 모든 의지가 다 선생님 말씀과 언어와 행동에 다 집중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노트 필기입니다. 그래서 노트 필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 필기라는 것은 단기 기억을 강화시켜줘서 메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가 결국 여러분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이제 경청의 이제 뜻을 보면 그렇죠? 기기울을 경자에다가 들을 청자죠. 들을 청자를 가만히 보시면 귀 이자와 눈 목자와 마음 심자와 왕자가 있죠. 열린 귀와 따뜻한 눈빛과 온 힘을 다해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그 수업에 내가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경청은 제일 중요한 게 의지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경청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는 멍하니 있는 거. 그 다음에 골라서 듣는 거죠. 내용에서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할 때 우리는 골라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A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B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해석.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순간에 개념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적용 또한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듣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력 향상을 위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1대1법이죠.
선생님과 내가 1대1로 수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딴짓을 할 수가 없겠죠. 아하유법은 뭐냐? 수업 중 선생님 말씀 중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하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고개를 젓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념학습법의 이제 원리, 이제 실질적인 학습법 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개념학습법의 원리가 있는데 총 3가지가 있어요. 개념 목차학습법이 있고, 개념학습법이 있고, 개념 얼개학습법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뭐가 있죠? 얼개라는 거 모르겠죠? 얼개라는 말 자체는 짜임새,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념 목차학습법을 먼저 보시면 필요성은요, 이제 보시면 방법도 나와 있고, 개념학습도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개념학습법입니다. 먼저 개념학습법은 개념의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다는데 그 필요가 있고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학습의 기본이 되죠. 개념은 핵심 내용이 이미 압축됐고 포함됐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는 것, 즉 알맹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것은 몰랐던 것을 풀어 헤친다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하게 그 알맹이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방법 어떻게 하느냐? 전체 내용을 먼저 살펴봅니다. 스킵하면서 쭉 훑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되고 요약되는 단어를 찾습니다. 주로 문제 보시면은 교과서에 보통 굵은 글씨로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수식과 설명을 많이 받는 단어를 찾아봅니다. 결국은 주로는 이제 명사인데 보통은 이제 형용사나 부사처럼 수식된 문장에서 나오는 단어가 주로 해당이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보셔야 할 건 뭐냐면 개념 목차학습법입니다. 목차라는 것은 전체 책의 큰 줄기죠, 뿌리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목차의 흐름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지점까지 가는 데 있어 좋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학습 내용의 전체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학습 내용을 미리 예습을 할 수 있고요. 목차에 나온 개념은 일정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고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단원에서 내가 이것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수업을 듣는 거랑 그렇지 않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큰 지도를 보고 내가 목표로 하는 지점까지 걸어가는 또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전체 목차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반복되고 핵심을 담고 있는 단어를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묶어서 단어를 찾아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라는 말은 구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머릿속에 잔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목차를 보면서 왜 이런 목차를 이 교과서에 또 책에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책을 고르는 것 중에 1순위는요, 책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책의 목차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차의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책일수록 베스트셀러가 되게 많죠. 세 번째는 이제 개념 월계학습법입니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 개념을 구조화해가지고 상위 개념 중심으로 뽑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상위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큰 개념이라는 얘기죠. 먼저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과 분류에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구분이라는 것은 이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구분이고, 분류는 뭐죠? 흩어져 있는 것을 그룹핑하는 것을 우리는 분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눈에 핵심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방법은 본문에 포함된 중요한 개념을 찾아냅니다. 찾아낸 개념을 가지고 한 문장을 써보는 것이죠. 그래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암기 노트 활용할 때 주로 좀 많이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사회를 보시면요, 개념 목차수법 있죠? 이게 전체 이제 주제가 있을 거예요. 이제 보시면 1번부터 14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이제 출처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내가 사는 세계,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가 큰 대단원이 있죠. 대단원, 소단원, 중단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중단원 중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사는 세계가 있죠. 그러면 위치와 다양한 표현과 활용, 경이도의 차이와 인간생활, 지리정보와 일상생활 나와 있죠. 그럼 보세요. 내가 사는 세계에서 그러면 하위 단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 개죠. 위치와 경이도와 지리정보 이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표현을 이제 구조화시키면서 보시는 거예요.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그러니까 내가 사는 세계, 그 다음에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그러면 거주 지역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극한 지역의 생활,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자연재해와 인간 생활, 인구 변화, 인구 문제,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 그
그다음에 개인과 사회생활, 문화의 이해와 창조, 사회 변동과 발전,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경제 생활의 이해, 시장 경제 이해 등이 총 14개가 나왔습니다. 보통 1번부터 7번까지는 1학기 때 주로 배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번부터 14번까지는 보통 2학기 때 주로 배운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인간 거주에 관련된 문제가 주로 내가 사는 사회를 중심으로 한 그 세 개를 보면은 주로 4번에서 5번까지는 주로 이 나를 둘러싸이는 환경과 인간의 주거 활동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6번과 7번 같은 경우는 인구의 증감과 감소에 따라서 도시의 발달이 이루어진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번은 뭐죠? 8번은 개인이 함께 생활하고 사회적 지위와 생활의 역할이 있다 보면 당연히 문화가 창조가 되겠죠. 그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와 매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번, 9번은 이미 앞 시간에 얘기했던 1학기 때 배우는 내용들의 일부분이 좀 더 진화된 형태에서 사회 현상을 엿보게 하는 제목들로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를 보니까 사회 변동과 발전 나오면서 남북분단 얘기 나오죠. 그럼 작년에 정치가 12번까지가 시민 참여까지 선거라는 것까지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중학교 1학년 시절 때 사회라는 것은 이 지리적인 인간 사회 환경과 정치와 문화와 사회 문화 등이 다 좀 내포되어 있죠. 근데 뒤로 보니까 12번 정치까지 그 이유는 뭐예요? 경제생활과 이해와 시장이 나온대요. 그럼 시장 경제 얘기 나오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경제라는 것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는 다 포괄적인 개념을 배운다는 거죠. 그럼 정리가 되겠죠? 뭐죠? 사회 문화, 지리,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이렇게 배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구조화시켜 놓는다면은, 내가 지금 배우는 부분이 지금 내가 사회 문화에 대해서 배우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소단어는 어떤 게있구나. 이게 구조화시킨다 하면은 그 단원에서 요구하는 학습 목표까지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래도 시험 문제를 대비하는 데서도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념 목차학습법에서 이제 보시면 나오죠? 위에 목차의 예시 내용을 따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아까 좀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회 교과목이지만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의 그 정치 경제부터 해서 사회 문화, 지리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몇 문장을 요약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는 것은 이제 캠프 때 여러분들 다 배우실 내용들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각 단어의 사전 뜻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리는 뭐고, 역사는 뭐고,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합쳐서 우리는 사회라고 하고, 좀 더 어려운 얘기는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사회 탐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현상을 이제 탐구하는 학문이죠.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현재 6가지가. 그래서 이렇게 구분시켜 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 개념에 대한 목차학습법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익힐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보실까요? 자, 좀 중학교 역사 상하 목차와 고등학교 국사 목차를 이제 비교해 보는 것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걸 왜 비교하죠? 자, 먼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가로하고 세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세로 중심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고조선부터 선사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근대사까지 보면은 한편 쭉 이제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제 흐름대로 이렇게 쭉쭉쭉 이제 들어가죠. 계속 파고 들어가는 형태로 되죠.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옆으로 스펙트럼하게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더 파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목차하고 이제 고등학교 목차를 이제 파악하는 거는 아무래도 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의 뜻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뭐 나올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먼저 배운 후 세계사를 배운 형식을 취하였다.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 민족이 주체적 역사를 발전시킬 발전체를 따라가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과 역사의식을 고양하도록 하였다. 세계사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진정한 세계화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였다. 자, 세계화에 대한 개념을 이제 중학교의 역사 교과서를 지으신 분이 이제 말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중학교 상하 이제 1학기, 2학기 나눠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삼국의 성립 발전, 통일신라 발해, 고려의 성립과 발전, 고려사의 변천, 조선 성립과 발전, 쭉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있죠? 통일제국 형성과 세계 종교의 등장, 다양한 문화권의 형성, 교류 확대의 전통 사회의 발전 나와 있죠. 조선 사회의 변동, 근대 국가 수립 운동, 민족 운동의 전개, 대한민국 발전. 앞에 보시면 상하를 보시면 쭉 상에 나와 있는 6번과 그 다음에 하에 나와 있는 1번부터 4번까지가 전반적으로 이 선사시대 때부터 근현대사까지 다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오른쪽 문양은 그 세계사 같이 배우는 거죠. 역사라는 거에 한국사가 있고 세계사가 있는 거죠. 그 보시면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게끔 현재 지금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역사를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요약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연대별로 그 시대의 특징,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중국과 일본과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조화시키고 머릿속에 그려놓는다면은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이미 역사 교과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지었던 저자의 어떤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보통 연말에 가서 보통 수학능력 시험 보고 난 학생들 이제 전국에서 이제 만점 맞는 학생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있죠. 저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라고 이 기자가 묻는 말에 저는 교과서만 봤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공신공법을 가지고 공부했던 학생들의 특징은 이제서야 왜 그들이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지 교과서 봤다고 얘기했는지 이제 알겠다고 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뭐냐, 교과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교과서의 저자죠. 그러니까 교과서의 저자가 요즘은 너무나 책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시험 준비를 하신다면은 정말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목차 예시를 보고 각 단어 핵심 개념을 찾아보는 것이죠. 자,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민주시민과 경제생활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전체 사회라는 과목 안에서도 정치와 경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 보시면 아주 쉽죠. 왜 보세요. 대단원과 중단원, 소단원이 나눠지죠. 대단원은 민주정치와 시민참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민주시민과 경제생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원은 대단원 안에 지금 중단원 4개가 있죠. 그 뭐죠?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의 역할, 민주정치의 기본제도와 기능, 정치과정과 시민참여, 민주정치의 발전 과제. 그럼 경제는 뭐죠? 경제문제 합리적 해결, 경제체제 변천 과정, 그 다음에 민주시민의 경제적 구실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서 이 단어 핵심이 뭔가? 결국은 민주주의하고 그 시민경제, 시민참여 경제, 참여경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지,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용의 인과관계를 파악을 하고 흐름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해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개념학습법 문양 좀 볼까요? 실제로 교과서의 지문을 좀 발췌를 했는데요. 교과서의 지문을 읽고 단락별로 핵심 개념을 찾고 내용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자,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단어를 배우고 나면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단어의 목표예요. 이게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모르는 단어는 뭐죠? 희소성이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하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원의 희소성이 결국은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을 유발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모르는 단어 희소성 같은 경우는 개념부터 적어야겠죠. 세 가지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럼 세 가지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겠죠. 체크를 해놔야겠죠. 여러 경제 체제의 특징을 비교하며 설명할 수 있다.
경제 체제가 그럼 몇 가지 있다는 얘기인데 그 특징에 대해서 비교한다는 것은 결국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 문제에서 보면은 생각 나래라고 있어요. 왜 들어가요? 원전에서 교과서를 잘 보십시오. 자, 교과서를 잘 보시면은 첫 번째는 전체 대단한 주제가 나와 있죠. 제목이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라 있어요. 그럼 경제 문제를 유발시키는 게 뭔지, 결국 경제 문제에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들이 몇 개 있겠죠. 근데 경제 체제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전반적인 제목이죠. 그러면은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고 나오면서 생각 나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시를 들었죠. 뭐죠? 사례 도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면 본론이 나와 있죠. 본론에 그러면 경제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사례 도입과 반드시 나오는 것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 밑에 굵은 글씨 뭐가 나와 있죠? 경제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위에가 뭐가 경제 문제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1번, 그렇죠? 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두 번째,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과 분배와 그렇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이걸 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뒤에 나옵니다.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럼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희소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겠죠. 그래서 교과서에는 전부들은 개념 설명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개념을 근간으로는 앞뒤 자료에 있는 수식어구를 잘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보시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1번이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2번이고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세 번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발시키는 것들에 대한 또 다른 개념들이 각각 안에 다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생각하는 탐구 활동은 뭔가요? 이 친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의 구조를 파악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게 되면 이해도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핵심 개념 찾고 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 가격의 중요성이 나와요. 그래서 또 생각열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 나왔죠. 시장 가격은 경제 활동의 안내자라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 우리가 보통 라면 가격이 신라면 있죠. 신라면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라면 가격 뉴스에 보면 몇 퍼센트 오른다, 몇 배가 오른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경제 활동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안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게 우리 앞서 얘기했던 희소성과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교과서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단락별로 핵심 개념을 찾고 여러분이 요약하는 연습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이것을 학습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얼기 학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조화시키는 작업들을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진행할 것입니다. 일단 한 번쯤 읽어보시고 그럼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뭐 어떻게 될까? 자, 개념 얼기 학습에서 구조화시킨다는 게 뭐예요?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무엇이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죠. 결국은 구분입니다. 또 구분해서 다시 통합시키는 것이 결국 개념 얼기 학습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구조를 얼개시키는 결국 암기 노트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역사 교과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민족운동과 일상생활의 변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제목이 왜 붙었을까요? 국내 민족운동이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그래서 학습 목표 나오죠.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전개된 여러 세력의 민족운동을 파악할 수 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추진한 통합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변화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은 앞에 3.1운동과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통합 움직임이 어떤 얘기예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가지고 위에 뭐라고 붙인 거예요? 국내 민족운동과 일상생활의 변화라고 제목을 단 거죠. 그래서 여는 글 나와 있죠. 여러분들 굵은 글씨로 나오는 것도 많죠. 잘 안 보는데 굵은 글씨가 결국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에게 여기서 중요한 핵심 개념이 뭐냐라고 볼드 처리된 굵은 글씨로 처리된 걸 가르쳐주면서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죠? 굵은 글씨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이 글이 안 읽혀지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으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어떤 친구는 책을 읽는 속도가 되게 빨라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확하게 읽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지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읽는 연습을 해서 그 읽기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암기 노트 구조화시키라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의 민족 운동이 전개된다면서 굵은 글씨 한번 볼게요.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이 있었고 물산 장려 운동 알죠? 민립대학 이 설립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려대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실제로 이제 이때 당시 이제 많이 이렇게 양성이 됐었죠. 계속 보니까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쭉 나와 있죠. 이 굵은 글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짜임새 있게 구조만 시키더라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구조화시키는 능력들을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걸 알고 계시고 실제로 이 캠프장에 오셔가지고 다시 실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 목차에서 나왔죠. 지각의 물질과 변화요. 지각의 물질인데 이게 변화된다는 얘기죠. 그럼 무엇 때문에 변화될까? 가운데 보니까 풍화작용과 토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지표의 변화. 결국은 풍화작용이라는 것도 하나의 완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암석이 만들어지고 순환하는 것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원인과 결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 캠프 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연주시차 나와 있죠. 개념학습법. 연주시차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교과서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과학인데 과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과학 탐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실험이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실험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잘 파악할 수 있는가 그걸 알아보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그렇다면 실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가설이라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실험이라는 것은 관찰을 통해서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의 내용을 특히 잘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지 않고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5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시간에는 연주시차와 관련된 이제 어떤 수업을 갖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노트를 가지고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과학을 보시면 이제 핵심 개념 찾아서 개념도 정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노트 작성하실 때 중요한 것들이 이제 개념 정리하는 건데 이미 굵은 글씨로 된 표현들이 결국은 이제 다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주변에 어떤 암석이 있을까? 태저감, 화성암, 변성암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개념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광펜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개념 노트에 옮겨 적으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 개념 학습을 하시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좀 개념이죠. 태저감, 층리, 셰일, 사암, 응애암, 여감, 화성암 이게 있어요. 이걸 외우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먼저 교과서 내용을 읽고 이해하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도저히 글을 읽어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유튜브나 구글에서 여러분들 이미지 사진을 찾아보신 다음에 그것을 시각화시키면 됩니다. 그럼 오히려 더 빨리 인지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이렇게 표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표는 뭐냐? 모든 교과에서는요, 텍스트, 이런 글자로 다 나와 있던 것들은 전부 다 뭘로 나와 있어요? 표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표만 보고도 텍스트로 풀어낼 수 있고, 텍스트 나와 있는 글자만 보고도 표로 정리할 수 있으면 그 학습 능력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된 것이 결국은 여러분 학습 능력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개념 월계는 결국 위에 교과서 이제 예시를 보고, 이제 위에 내용들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화 시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수학인데요. 이제 수학 보시면 이제 수학 개념 목차수법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있는데, 먼저 보시면은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미 자연 현상에 따라 나타난 거죠. 수나 도형으로 정리하는 것,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학교 들어가시면 수와 연산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것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소인수분하고 유리수까지. 중학교 2학년 유리수와 근사값, 그 다음에 중3 때는 제곱근하고 근식.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가 이제 수와 연산에 들어가게 되고요. 문자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문자 사용과 시계 계산, 1차 방정식, 그래서 방정식과 니즈수 2차 방정식까지가 중3 때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자 텍스트를 읽고 이거 시계로 풀어낼 수 있는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회 이 현상이 있죠? 그것을 문자로 시켰죠? 그리고 식화시켰을 때 알 수 있는가? 그럼 방정식의 개념이 뭔지. 이거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미직수의 x값에 따라서 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명제식을 얘기하죠.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이 중3에 대해서도 그냥 그게 그런가 배워 푸는 친구들은 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성적이 높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함수는 뭐냐? 함수와 그래프, 함수의 활용, 1차 함수, 2차 함수 나온단 말이죠. 함수의 개념이 방정식과 다르게 어떤 것인지 알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통계와 확률과 통계입니다. 도수분포. 그럼 도수분포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중3 때 산포도에 대한 개념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다음에 기하죠. 도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체 도형과 평면 도형에 대한 그 도형을 알게 되면 이제 원주각, 원과 직선의 방정식.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제 원과 직선의 방정식까지 이제 융합이 돼서 여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려면 개념도 쓰셔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개념학습과 얼개학습법인데 먼저 보시면 핵심 개념을 찾아서 노트에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방정식이 뭐 나와 있죠? 방정식이 나와 있잖아요.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여러분들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해가 뭔지, 양변이 뭔지, 우변이 뭔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노트를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 때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풀이가 2학년기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뭐예요? 개념에 대한 요약 정리란 말이에요. 개념에 대한 요약 정리,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백지 A4 용지 한 장 갖다 놓고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실습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상황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상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풀이 과정인데 수학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 물어볼 때도 질문할 때 좀 공부를 할 때는 좀 다르죠. 어떻게 하죠? 선생님 저는 이 상황에서 좌변에는 x가 더 많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본인 문제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한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는 논리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나는 A에서 B로 가는 방식대로 풀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것을 질문했을 때 그 친구는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아주 정확하고 풀이 과정을 알아볼 수 있게끔 쓰는 것이 수학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3학년까지 다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근데 국어죠. 국어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 목차학습법과 마찬가지로 개념학습법, 그 다음에 개념 얼개학습법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개념학습법을 보시면 예시를 보고 줄거리를 정리해 보는 거죠. 그 때문에 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래서 글의 종류에 대해서 뭐 논설문, 시, 소설 등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 줄로 요약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개념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개념학습법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개념 목차학습법, 그래서 감상하며 읽기라는 것이 있고 어떻게 읽을까?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목차로 예상 내용 정리 및 꼭 알아야 할 글의 특징을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죠. 결국 사실은 이제 이에 관련된 감상하면서 읽는 거 어떻게 읽을까? 이것이 왜 중요한지 문학 작품에 대해서 감상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결국 뭐예요? 글의 특성에 따라서 읽는 법은 다르지만 결국은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문학 작가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문학 작품을 공부할 때는 그 작가의 사상이나 의견들을 파악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읽는 글자 그대로 나온 상태만 가지고 객관화된 정보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읽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문학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 얼개학습법은 이제 신동엽 씨가 썼던 이제 개그맨이 아니죠. 시인이죠. 껍데기는 가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심상이라는 것이죠. 이 시에 나타난 심상을 잘 감상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주제와
시와 시구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또 보시면 이제 아래에 두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한옥의 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쭉 나오죠. 한옥에 대해 어떤 것들이지? 궁궐에 불을 지피면 쭉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각 문단별로 중심 내용이 뭔지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단별로 정리를 할 때 이 문단별로 정리하는 연습을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국어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들을 먼저 해보시게 되면은 어떤 글을 읽더라도 요약하고 핵심 파악하기 어렵지 않겠죠. 결국은 빠른 시간 안에 핵심이 뭔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그것을 지문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1문단부터 5문단까지 좀 나와 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구조화시켰던 것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주정과 근거가 문장에서 써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제 단순히 구조를 알고 학습을 배웠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관련된 구성을 구조화시키고 얼게 하는 것들을 이 국어 시간에 또 배우시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영어인데요. 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개념학습법 당연히 나오는 거 뭐죠? 모르는 단어, 뜻 같은 거 여러분들 풀어서 반드시 개념부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핵심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명사를 찾고 반복해서 수식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을 파악을 해서 문장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걸 하기 전에 이번에 모르는 단어를 좀 더 정리를 하시고 요약을 하는 연습들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해석이 안 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먼저 본문을 볼 때는 먼저 훑어보기 한 식을 하면서 쭉 읽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주장과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글이든지 간에 주장과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근거는 뭐고 주장은 뭔지를 파악해서 구분시켜 본다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핵심 내용이 담긴 문장을 쓰게끔 하신 다음에 그것을 이제 구조화시킨 연습까지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개념월계 학습법, 특히 영어에서만큼 개념월계 형태로 구조화시키는 연습은 사실은 국어에서 얘기하는 연구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조화해서 교과서의 내용의 지문을 요약해서 구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을 평상시에 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시험 문제 닥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핵심을 파악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공신국법 네 번째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